예, 정치의 한가운데서 뜨거운 감자를 다루는 코너죠. 바로 끝장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조국혁신당, 민주당 우군에서 변수로인데요. 여야의 대표적인 토론 주자들 모시고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 이종근 시사평론가님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요즘 존재감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아류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인 것 같은데 먼저 부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근데 이제 민주당은 사실 여당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민생, 외교, 안보 이런 것들을 이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수권 정당의 무게감이 있고 반면에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몸집이 작고 네. 가벼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에 있어서 의제 선정에 있어서의 역할이 분명히 다르고 그리고 또 조국 혁신당의 요즘 모습을 봤을 때는 좀 과거의 정의당의 실패를 좀 본받아서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지금 정의당과의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주당과 무조건 똑같은 얘기만 내야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정의당처럼 좀 소멸될 그럴 위기감을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느끼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을 지금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결과적으로는 이 범진보 진영의 파이가 커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 무게감으로 해야 되는 역할 이외에 더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을 지금 조국 혁신당이 채워주고 있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 지금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역할 분담을 잘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특히 조국혁신당 내란전단 재판부 관련해서도 민주당과 위헌 소지 있다고 계속 그 이견을 내고 있고 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라고 민주당과 다른 의견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좀 존재감 부각시키려고 하는 걸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게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아요. 실제로 민주당과 지금 조국혁신당의 그 차별화를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슈라든지 정책 이슈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당이 서로 경쟁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 경제 이슈라든지 안보 이슈라든지 또는 또 다른 뭐랄까 미래 어떤 그 아젠다라든지 이런 점으로 서로 성격을 달리한다면 그건 정당 간에 그야말로 정체성, 정당성을 갖고 이제 견제를 하는 것인데 지금 일부의 어떤 차별화는 같은 어떤 선을 걷다가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지금 여러 가지 그 드라이브 중에 내란 전담 재판부 굉장히 중요한 그 민주당의 어떤 의제를 지금 약간 브레이크를 걸고 있단 말이죠. 이건 그렇다고 해서 조국혁신당이 이 내란 사건 이후에 좀 더 이게 완화하자 또는 위헌 소지를 없애자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자 이런 의견을 지금까지 제시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결이 같았잖아요, 민주당이랑. 근데 특별히 이 부분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다. 저는 이게 다분히 조국혁신당이 최근 들어서 지지율이 특히나 자신이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가장 공을 들여왔던 호남에서조차 지지율이 상승하지 못한 어떤 상태, 답보 상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결국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야 되는데 뭐 야당을 비판하면 그 민주당이랑 똑같아지는 거고 민주당의 가장 지금 드라이브를 거는 몇 가지 의제를 사실 브레이크를 걸면 그것과 관련해서 협상을 할 수 있지 않나 자신들이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카드를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정도의 차별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사실 그 뭐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네. 경우에서는 네. 조국 혁신당에서도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위헌 여전히. 여지가 네. 있다고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니, 필리버스터 그렇죠. 같은 경우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좀 결을 다르게 클레임에 걸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뿐만이 아니고 지금 모든 민주진영이 내란 종식을 빨리 진행하자, 재판 신속하게 끝내자 이런 부분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지 여기를 먼저 주목을 저는 해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 내란 수계 윤석열과 주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 뭐 이런 자들이 재판 불출석 밥 먹듯
먹듯이 하고 아니면 나와서 거짓말하면서 재판부가 판결을 이렇게 지연시킬 수 있도록 혼선 주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용현 변호인들은 재판장 조롱하고 뭐 막말하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이 이 신속하게 이 뭐랄까 필요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늘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왜 윤석열이 내란을 왜 일으켰는지 왜 12월 3일이었는지 언제부터 이자들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상대로 이런 일을 벌이려고 했는지 어느 단위까지 연관되어 있는지 이런 걸 하루라도 빨리 내란의 실체를 밝혀내야 되는데 지금 지기현 재판부가 전혀 진도를 나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또 국민의힘이나 윤어게인 이런 세력들도 반성이나 사과도 없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금 저런 태도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계속 분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고 견뎌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내란 국면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재판을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면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지금 목소리가 나오는데 정말 혹여라도 어떤 걸리는 어떤 사안에 있어서 네. 그래서 내란이 재판이 또 더 지연이 되고 중지가 되고 이런 것들을 우려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를 다 검토해서 정말 만에 하나라도 어떤 목소리도 나오지 않게 완벽한 재판 그리고 누가 태클을 걸지 못하도록 정말 이 종식을 빨리 완전하게 시키자라는 면에서 지금 조국 혁신당이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 조국 혁신당 원내 3당이고 우당이잖아요. 민주당으로서는 우당인데 민주당과의 지속적인 대립각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혁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왼쪽으로 더 갈 것이냐, 아니면 중도로 갈 것이냐, 갈림길에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국 혁신당은 과연 진보 정당이냐? 네. 저는 포괄 정당이라고 보거든요. 포괄 정당. 포괄 정당, 그러니까 대중 정당. 왜 대중정당. 정치학에서 예. 그 어떤 이념에 의해서 이렇게 그 모인 정당이 아니라 예. 이 대중, 그러니까 많은 어떤 계층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다 흡수해서 만들어지는 네. 정당. 예를 들어서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을 네. 사실 이념 정당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사실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도 스스로 민주당을 보수 야당이라고 그랬어요. 네. 자신의 평민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어찌됐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잡고 그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면서 그때부터 열린우리당,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 정당이 약간 진보 정당의 어떤 색채를 좀 더 많이 가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네. 민주당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우리는 중도 보수까지 아우르는 정당이다라고 네. 지향점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조국 혁신당이 나서서 그 빈 곳을 우리가 들어가겠다. 민주당이 빈 곳을 이렇게 얘기는 했죠. 그런데 좀 냉정하게 생각하면 진보당이라든지 그 외에 기본소득당이라든지 사회당이라든지 이 이념 정당이라고 보여지는 이 개별 정당들보다 조국 혁신당이 그만큼 좌쪽이냐? 예를 들어 정책적으로 봤을 때 그런 어떤 차별화, 민주당과의 네. 차별화를 정책적으로 보여주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물론 스스로는 시작을 할 때 사회권을 지향하는 진보 정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군요.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의 입장에서 네. 무엇이 좌다우다라기보다는 네. 조국 혁신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코 예를 들어서 민주당과 합당하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네. 민주당 계열 정당이 언제나 그랬듯이 총선이나 지선 때는 정당이 좀 갈립니다. 호남 쪽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급이 많다 보니까 정당이 언제나 그때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대선 때 다시 합쳐지거든요. 네. 한 명의 후보가 나와야 되니까. 네. 지금은 지선 국면이니까 당연히 차별화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지역적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또다시 대선 때 합당을 한다든지 지분을 요구한다든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짧게 답을 드리면 이게 좌냐 우냐의 문제는 아니다. 선거에 있어 선거를 앞두고 얼만큼 자신들의 선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요구를 따낼 수가 있느냐. 그게
조국 혁신당으로서는 가장 절차전명의 지금 그 수가 아닌가라는 거죠. 네, 진보 진영의 파이는 굉장히 제한적인데 특히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조혁당이 민주당의 파이를 가져가기 위한 전초전으로 이제 여러 가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고 좀 봐야 될까요? 그 앵커님 이미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호남이라는 곳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파이를 키운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파이가 커지지가 않잖아요. 어차피 지금 우리는 소선구세니까 한 명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서 승부를 걸어야 되고 옛날에 안철수 의원이랑 그다음에 동교동 가신그룹이 국민의당이라는 이름으로 뛰쳐나왔잖아요. 그때 어쨌든 그 민주당의 호남 지부는 빠지고 그다음 국민의당으로 전부 다 또 뭉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좌우의 개념보다 그러니까 요구하는 게 정책적인 요구를 하지 않나요? 민주당이 우리가 그 교섭단체 그 늘려달라. 이게 정책적 요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좌우의 개념으로 보는 것보다는 선거공학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교섭단체 완화 얘기했는데 그리고 합당을 지금 하지 않는 거가 바로 전라도 지역이나 특정 지역에서 자신들의 파이를 챙기기 위해서다. 선거공학적인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아까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도 우리가 지금 주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국민적인 요구가 빨리 이 내란 국면을 종식시켜야 되고 이 내란을 일으킨 자들에 대해서 단죄를 빨리 내려야 된다라는 국민적인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정치하게 잘 가려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어떤 요구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것에 같이 공조해서 나가야 되는 거지. 네. 조국혁신당이 그런 국민적인 요구사항을 이용해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 지역에 민주당을 제외한 한 석이라도 더 늘리려는 정치 공학적 계산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리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란 극복이 우선이고 국민들의 삶의 안정이 우선인 이 상황에서 지금 정치하는 자들이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 국민적인 염원을 마치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 정치적인 수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그런 입장에 저는 동의하지가 않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조국 혁신당이 한다면 저는 정말 반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3주 전에 이제 취임을 하고 대표로 이제 당선이 됐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를 첫 예방을 했었어요. 3주 전에. 그때 당시에 조국 대표가 우리가 같이 내란을 막아냈고 이재명 정부 수립해서 너무 감격스럽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조국혁신당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 이재명 정부 재집권을 위해서 뛰겠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청래 당대표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도 그런데 우리 원탁회의 그 기억이 나지 않냐? 그때 왜 합의했던 사항을 정청래 당대표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언론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정청래 당대표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 지금까지 누구 하나도 6개월 동안 조국혁신당에서 이런 문제로 나를 찾아온 사람이 연락을 한 사람이 없는데 왜 이렇게 언론에 대고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은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정청래 대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따로 또 같이 그러니까 어떤 큰 대의, 국민적인 요구사항 그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조국혁신당과 같이 가겠다. 그렇지만 그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민주당은 민주당의 역할대로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의 역할대로 가겠다라는 것이 지금 분명한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도 어쨌든 이게 국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이것을 변경하거나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은 또 굉장히 지금까지 운영을 해온 그런 관례가 있기 때문에 또 세심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2일에 또 이 여당과 이 범여권이 만나서 이 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이런 이야기들도 진지하게 논의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조국 대표가 사당 같이 이끌고 와서 자리에 앉기도 전에 교섭단체 요건 완화 얘기했고 결선투표제 도입을 얘기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 우리는 이제 정치 개혁에 앞서서 중요한 게 내란 청산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여기서 조국 대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지역당 부활에는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좀 하나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삐걱거리는 모습, 신경전을 보여서 사람들이 좀 이게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위한 발판으로서 정청래 대표와 신경전 모습을 연출하는 거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날은 어쨌든 챙챙챙챙했습니다. 네. 뭐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그날 그 이야기들 때문에 양쪽 커뮤니티에서 뭐 지지자들끼리 굉장히 말이 많았고요. 저는 조국 대표가 마지막에 한 그 언급 있잖아요. 이러려고 촛불을 들진 않았다. 뭐 지구당 그 부활 뭐 이 발언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내란 종식을 외쳤던 분들이 교섭단체 완화해달라 그렇게 요구한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같은 선상에서 정치 개혁을 어느 방향으로 가져가느냐가 꼭 국민들이 모두 다 요구하는 건 아닌 거니까 당연히 저는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제 선거 공학적으로 이걸 계속 들여다볼 수밖에 없겠구나. 이것이 뭐가 옳고 그른 거의 어떤 문제는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공론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구당 부활 문제는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된다 이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교섭단체 대표 그 요건 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왜 10석을 지금 주장을 했다가 지금 12석. 15석으로 예, 지금 그렇죠. 좀 네. 높였죠. 그건 범 여권이 전부 다 연합을 해서 지금 12석으로는 단독 교섭이 어렵기 때문에 여권 연합까지 아마 염두를 해둔 것으로 보이긴 그렇죠. 합니다. 20석에서 예. 15석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가고는 있는데 여당이 아마 이걸 쉽게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여권이고 같은 어떤 성격의 정당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정당은 하나의 어떤 그런 그 뭐랄까요? 그 목표가 있습니다. 아무리 뭐 강령을 뭐 비슷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협상을 해나가는 것은 이 집권 여당으로서는 부담이 될 거예요. 야당이 큰 부담을 갖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번 이걸 바터한다거나 정치공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능성이 전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분열 양상은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요? 네, 이제 대변인님,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국 대표가 그때 말할 때 우리 폭설에 응원봉을 들었던 우리 국민이 지역당이나 지역위원회 부활을 얘기했던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내란전환 재판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다른 각도를 보여요. 아무래도 지방선거를 앞두고서인지 아니면은 정의당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건지 좀 해석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아니 다 맞는 말일 수도 있죠.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 석이라도 더 얻어야지 존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순수하게 또 접근을 하자면 정말 우리가 내란 극복을 위해서 같이 응원봉을 들었고,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합심해서 빨리 이 내란 극복을 같이 하고 싶은데 왜 이것이 자꾸 지지부진하고 이후에 그러니까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떤 12석이라던가 아니면 지구당이라는 거 이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에서 그 입장에서 지금 당장 급하지 않은 그런 이슈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지금 국민적인 요구는 내란을 빨리 종식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합해서 같이 가야 되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윤석열 정권에서 자꾸 의대 증원 2,000명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면 그 경제가 무너진 이야기, 외교 나가가지고 창피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몇 년 동안 하다가 지금 어쨌든 정치 개혁이든 어떤 검찰 개혁이든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이게 또 밖에 언론으로 공개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주제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좀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이런 어떤 티키타카가 없었으면 사람들이 주목도 하지 않았고 개혁의 필요성이라던가 아니면 공감대 형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요원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진짜 지난 윤석열 정권 시기를 조금은 지난 것 같아서 저는 이런 어떤 두 당 간의 논의들이 반갑다고 생각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특히 조국 대표 그러니까 필러버스터 전국 그다음에 통일교 의혹 이거와 맞물리면서 부산시장 출마설까지 나오고 본인의 존재감을 계속 드러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부산이 가장 지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 전재수
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가장 유력했거든요. 네. 유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죄송합니다. 친문그룹,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번 총선 때 그 부산 현장에 도움을 주러 갔다가 사실상 한석 빼놓고는 전패를 했어요. 네. 민주당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사실 민주당이 그 역대 어떠한 그런 선거보다 지더라도 40% 거의 그 평균 그렇게 나왔어요. 네. 30% 20% 되었다가 네. 그건 부산 경남에서 상당히 많은 지금 득표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분위기에서 지난 총선 때 사실은 뼈아픈 패배를 했거든요. 그 이 낙동강 전선의 서쪽 원래 그 뭐 사하라든지 원래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성지들을 다 또다시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이번 선거가 정말로 민주당이 이번 부산 특히 부산 경남을 다시 탈환하겠다, 어느 정도 실질을 회복하겠다라는 기치를 내걸어야 되는데 전재수 장관이 가능할까? 전 장관이 지금 입은 어떤 그런 그 데미지가 회복이 빨리 될 수 있을까 하는 점. 그러면 전재수 장관이 아니라면 또 다른 카드가 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점들이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아마도 조국 대표는 이 부분을 들어가야 되겠다, 치고 들어가야 되겠다. 네. 그래서 민주당하고 협상을 하면, 자꾸 협상은 좀 나쁘게 표현하시는데 저는 협상 충분히 그런 건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뭐 민주당 늘 그래왔고 국민의힘도 그래왔으니까. 그러면 호남과 그다음에 부산 경남을 어떻게 이 뭐랄까 조율을 해가면서 서로 양보를 해가면서 어느 지역을 나눠 갖느냐, 이게 이제 최종적인 전 그 그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부산시장으로 가느냐, 북구는 아마도 전재수 그 의원이 그때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 뭐 고발을 당한다거나 해서 재판이 이루어졌을 때 빨리 그게 보궐선거가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국 장관도 좀 고민을 많이 될 겁니다. 부산시장으로 만약 출마한다고 한다면 중앙정치에서 멀어지는 거고. 근데 지금 부산이 아니면 부산에 기치를 들 사람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 민주당이 그걸 양보하면서 호남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이런 사실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 않을까요? 조금만 말씀드려도 돼요? 네네, 지금 말씀하세요. 전재수 전 장관이 지금 뭔가 어떤 의혹이 크게 있는 것처럼 전제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첫 번째로는 그 윤영은 전 세계본부장이 진술이 계속 오락가락하고 뭐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러니까 권성동 전 의원과는 다르게 거기는 뭐 어떤 돈 뭉치가 나왔다거나 뭐 문자가 주고받은 게 다 나왔다거나 서로 이런 정황들이 다 증거가 있는데, 반면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통일교의 일방적인 어떤 진술만 있지 어떤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언이나 진술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재수 전 장관도 내가 직을 내려놓고 이 정부에 피해되지 않도록 하는 이 상황에서 내가 싸우겠다라고 해명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상황, 그리고 뭐 통일교의 어떤 그 행사가 있었을 때 본인이 어떤 성당 행사에 참여했던 그 사진을 공개를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동선상으로 본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던 점, 그리고 또 지금 전재수 전 장관이 뭐 장관을 내려놨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 가서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국민의힘 쪽의 측면이 있지만, 사실 반대적으로 보면 더 이번 일을 더 소명을 더 철저히 해서 정말 이 부산시장으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또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해석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장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궁금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그러니까 지금 전재수 나오십니까? 장관이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그러면 민주당 후보를 내세우지 않고 조국 대표에게 뭐 양보하거나 뭐 단일화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민주당? 일단 전재수 전 장관님의 어떤 행보를 더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본인께서 전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만큼 네네.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반론하시거나 하고 싶은 말 자, 마지막 내부 부탁드립니다. 사건은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특정하는 게 액수를 특정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느냐, 어떤 방법으로 줬느냐, 그것 때문에 권성동 의원이 사실 좀 구속돼 있고, 보다 더 말씀하셨듯이 사진까지 나왔습니다만 사진이 있든 없든 지금 상당히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거든요. 다른 지금 이 언급된 다른 분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뇌물 사건 때는 알선 수재 사건의 기본 그 형식이 돼서 아마도 수사에 들어가는 첫 번째 대상이 될 것 같고요. 뭐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전혀 없는 분이 왜 장관직을 사퇴를 합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방어를 하겠다라는 건 그만큼의 특정한
그런 증거와 또는 증언들이 진술이 있기 때문이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저는 아무래도 저 전재수 장관을 고집하시면 민주당 힘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주제가 이제 끝자 토론 주제가 조국이다 보니까 조국 주제로 마지막 질문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조국 대표가 이런 말했습니다. 전북이 조국혁신당을 나왔다. 민주당 안방 정치 끝내겠다. 이게 조용한 경쟁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전략적 공존으로 봐야 될까요?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니 뭐 둘 다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조국 혁신당의 입장에서 그리고 조국 대표의 입장에서는 또 그런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저희 길을 묵묵히 가고 전국 정당으로서의 그리고 이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이 범여권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저희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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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